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소장 박성환입니다. 이번 유튜브에서는 전번과 같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튜브의 안중근 의사 주제는 실천적인 전략가, 행동하는 전략가, 그런 차원에서 이 앞전에는 하얼빈 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생각하면서 하얼빈 거사를 계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개 포인트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굉장히 해박했다는 것, 안중근 의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서 하얼빈 거사를 택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얼빈 거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 거사의 효과가 독립운동의 우리나라의 이정표이자 등불이었다는 이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하고 국제 정세에 굉장히 해박했습니다. 본인이 국가 안위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애국 계몽운동을 했죠. 그리고 본인이 만주 의병으로 가서 투쟁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국내 국제 정세에 해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일 합방이 임박했다는 압박에 의해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었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해박하게 된 그 원인은 주변에 프랑스 신부 2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프랑스 신부 한 명은 계속적으로 국제 정세를 얘기해줬고, 또 한 명은 본인이 알사스 로렌 지방에 살았습니다. 곽 신부라고 있는데 프랑스 신부인데, 곽 신부는 알사스 로렌 지방에 살아서 알사스 로렌 지방이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알사스 로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국제 정세에 민감해서 국제 정세에 해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알사스 로렌 지방에 살았던 그 곽 신부, 그리고 홍 신부, 빌렘 신부인데, 홍 신부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국어, 로마어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인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국제 정세를 수시로 안중근 의사와 토의를 했던 경험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해서 나중에 동양평화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나름대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분석도 굉장히 작용을 했던 걸로 봅니다. 결정적으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15가지 이유가 너무 논리 정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 히로부미가 이 15가지 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를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인 1번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거죠. 명성황후를 시해한 건 미우라 공사였고, 미우라 공사가 일본인 자객 48명을 데리고 와서 한국 궁궐에 난입해서 시해를 하고 또 시신을 화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토 히로부미가 그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였습니다. 일본의 내각 총리가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국모를 시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토 히로부미가 분명히 개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종 퇴위 문제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가 돼서 고종 퇴위를 압력을 행사를 가했죠. 그때 명목이 뭐였습니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출석시켰다는 거죠. 이준, 이상설, 이유종 대표를 출석시켰죠. 이준 대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순국을 했고, 그리고 이상설, 이유종 대표도 나중에 한국을 돌아오지 못하고 끝끝내 외국에서 숨졌잖아요. 이런 만국평화회의를 고종이 주도해서 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고종을 퇴위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군대 1907년에 강제 해산하고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의병들이 일본에 대해서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은 나라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전에 을사 5조약,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전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교과서를 불지르고 한국인을 유학을 못하게 하고
철도, 광산, 농림 이걸 전부 다 수탈해 가고 한국인을 학살을 하고 제1은행 지폐를 사용하게 하고 민족 교육을 방해하고 한국이 일본한테 합병을 해달라는 걸 전 세계에 잘못 거짓 선전을 하고 이런 또 한국이 태평무사하다는 것을 선전을 함으로써 동양 평화를 어긴 죄로 15가지 항목을 논리정연하게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관한테도 주장을 하고 재판 선상에서 떳떳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얼빈 거사가 당시 안중근 의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었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느냐. 일본이 무력을 내세울 때 한국에서도 가장 적은 무력으로 권총 한 자루로 이걸 해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러시아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청나라인 이 땅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는 전 세계의 톱뉴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국민의 울분을 최대한대로 발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래서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쭉 안중근 의사가 생각해 왔던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1년 전에 이미 사격훈련을 3개월을 실시했고 그리고 10개월 전에 단지 동맹에서 이토 총리를 3년 내에 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살하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거는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생각과 생각을 거듭한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죠. 일본의 가장 실력자 그리고 일본이 떠받드는 영웅을 저격함으로써 동양 평화의 적을 없앤다. 이런 명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진 그런 미묘한 상황이었죠. 미묘한 장소에서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도 청나라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을 마음속으로는 응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묘한 상황을 이용하고 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바로 우리가 러시아 언론의 인용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안중근 의사를 소개할 때 조국 해방의 선구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몰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러시아 언론에 보도를 한 것으로 봐서도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심중을 헤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하얼빈 거사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애국심을 집합시켰다는 겁니다. 애국심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12명이 모여가지고 단지동맹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대한독립만세를 쓰고 거기서 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장부가입니다. 옥중에서 쓴 장부가인데 원래 안중근 의사는 4가지 좋은 일을 늘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보다는 무 쪽에 강했던 거죠. 자기는 친구와 을을 좋아하고 총쏘기 활쏘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말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굉장히 호연지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안중근 의사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의병 활동하기 이전에는 애국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평양에 사문학교, 돈이학교를 자기 가산을 털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수시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결국 1907년에 모든 한국 군인을 해산을 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병투쟁에 들어가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가가지고 의병활동, 대한의군 참모중장을 했습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호연지기를 보였던 거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 검찰의 평가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성격이 극히 강인하고 의지가 강경하면서 또 정치 사상이 굉장히 깊다. 아마 자기네들은 이 안중근 의사의 정치 사상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정치 사상이 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이정표이자 횃불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보다 1살 어리고 김구 선생보다는 3살 어리지만 나머지 우리 독립운동 열사들 유관순 누나 또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또 김좌진 장군 이런 사람들보다 전부 나이가 많았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암울했던 시기에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애국 계몽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 가가지고 의병을 활동을 하는 그런 패턴을 바로 안중근 의사가 만들어놨다는 거죠. 당시 1910년만 해도 이 의병들의 실상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를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만드는데 아마 안중근 의사가 가장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암흑시대에 민족의 횃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 4명 정도를 뽑고 있죠. 안중근 의사, 유관순, 윤봉길, 김구 선생님 이렇게 주로 뽑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가장 선두에서 세계에 주목을 끌었죠. 재판장이 재판을 내릴 때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에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사형을 시켰느냐.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당신을 번뜨는 한국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좌표가 되는데 그 좌표가 되는 걸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거사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거사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상하이 훈쿠오 공원의 윤봉길 의사 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례식을 갖는 거, 거사 이전에 사진 찍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수류탄 들고 권총 들고 사진 찍는 작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거사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굉장히 정신적인 각오를 새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무시를 또 된다. 그리고 또 이중 타격을 만든다. 윤봉길 의사도 A조 있고 B조 있었는데 그 B조가 결국 그 훈쿠오 공원에 못 들어갔죠. 건물에 걸려서. 그래서 윤봉길 의사만 들어갔죠. 가장구실, 야채 장소로서 가장구실을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날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사전 답사를 했는데 사전 답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사전 답사해서 현장 위치까지 전부 확인하고 시라카와 육군 대장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나중에 백정기라는 제 예비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가서 윤봉길 의사만 성공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유연한 대체. 윤봉길 의사가 거사 계획을 갖고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마이크에 삐삐삐 하는 잡음이 생겨서 한때 약간 어수선하는 그런 상황을 틈타서 윤봉길 의사가 달려가면서 물통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 자리가 결국 아수라장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봐가지고 공통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그런 거사 패턴까지 비슷했다. 물론 윤봉길 의사도 과거에 농촌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주로 와가지고 또 의병에 참가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또 김구 선생과 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패턴을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안중근 의사였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거사와 윤봉길 의사 거사는 23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패턴을 갖다는 거죠. 윤봉길 의사 거사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하는 미조리 함상입니다. 메가다한테 항복문서를 썼죠. 여기 대표가 시게마스 외무차관입니다. 근데 시게마스 외무차관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훈쿠오 공원에서 당시 주중 봉사하면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장개섭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할 걸 한국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입니다. 카이로 선언이 1943년에 카이로에서 있었죠. 그 당시에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이 당시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논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루즈벨트도 처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개석 총통만이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는 처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칠은 2차 대전에서 한국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답니다. 물론 카이로 선언에도 없었죠.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독립에서 신경을 쓴 건 장개석 총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장개석 총통이 왜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썼느냐? 이건 바로 안중근 의사의 그런 하얼빈 거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콩 거사를 본인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 장개석 총통은 윤봉길 의사의 거사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했죠.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 나중에 대만으로 쫓겨가서 대만 총통을 할 때도 결국 윤봉길 의사 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의 초석을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 윤봉길 의사가 만들어서 그 과정을 후배들이 이루는 과정에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세계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서 세계 지도자들한테 공감을 얻게 되고, 또 장개석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 독립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그런 거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류순 감옥에서의 수용생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